예, 안녕하세요. 국세 공무원 교육원에서 소득세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김동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럼 이번 세법 교실 시간에는 주택임대 사업자를 위한 세법 해설 내용을 강의 주제로 삼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택임대 사업자가 내야 될 세금 계산 방식, 그리고 세액 감면, 이런 것 등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알아볼 예정입니다. 목차는 먼저 주택에 대한 정의, 이 주택임대 소득이기 때문에 주택에 대한 정의를 알아야지 주택임대 소득을 구하겠죠. 그리고 과세 개요, 그리고 수익금액과 필요경비, 그리고 조세특례 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형주택에 대한 세액 감면, 그리고 사업자 등록 방법, 그리고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잘 안 들리시나요? 지금도 잘 안 들리세요? 지금 대부분 다 잘 들리시는데 그 특정 부분만 안 들리시는 경우에는 본인의 컴퓨터가 좀 설정이 잘못됐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그 설정 한번 좀 알아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주택에 대한 정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세법에서 주택이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고,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주택 부수 토지도 주택에 포함된다라고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세법에서 주택이라고 함은 거주용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주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세법에서는 주택에 대한 개념을 이렇게만 규정을 해놓고 있는데, 이 소득세법에 또 양도소득세도 규정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이 양도소득 발생을 할 때 주택과 상가 같은 경우 세금 구하는 방식이 많이 상이하기 때문에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 주택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다툼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 신고할 때 주택이란 개념은 24년도에 신설된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 양도소득세에서는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상의 용도 구분과 관계없이 세대의 구성원이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로 갖추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라고 규정을 해놓았어요. 양도소득세는. 그래서 대통령령, 시행령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주택에 대한 개념을 규정을 했는데 거기에서는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출입문, 화장실, 취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구조를 주택으로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건 양도소득세 할 때 주택에 대한 개념이에요. 그러지만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이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일부 참고할 수 있지만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주택에 대해서는 이 개념이 적용받지 않아요. 그래서 주택임대소득에서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주택인 경우에 주택임대 주택으로 본다라고 보시면 가장 편리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공부상 근린생활시설이나 상가 뭐 이런 걸로 되어 있는데 납세자가 주택이라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해당 시설을 주택으로 사용했다라는 것을 과세관청에 입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부상 주택이 아닌 것을 주택으로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주택이라는 것에 대한 입증 책임이 납세자에게 있다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주택 같은 경우에는 주택과 주택 부수 토지까지도 주택으로 보고 있는데 주택 부수 토지는 대통령령, 그래서 시행령에서 주택에 딸린 토지로 건물의 연면적 또는 건물 전착 면적의 5배 중 큰 면적, 그리고 수도권 이외 읍면지역 같은 경우에는 10배로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연면적이라 하면 실생활에서 바닥 면적의 합계예요. 그래서 바닥 면적의 합계가 연면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연면적에 해당 주차 시설이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모든 공동주택의 세대원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거는 연면적에서 제외되는데 그걸 제외한 바닥 면적의 합계액이 연면적이고 정착 면적이라는 거는 소득세법에서는 따로 뭐라고 정착 면적이 어떤 거다라는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근데 소득세법을 조금 더 설명해 놓은 기본 통칙에 보면 정착 면적이라 함은 건축법상의 건축 면적이 정착 면적이다라고 설명을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정착 면적이라 함은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 면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연면적 또는 전착 면적의 5배, 이 두 면적 중에서 큰 것 중에 5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연면적이 100평만 미터, 전착 면적이 50평만 미터다. 그러면 100평만 미터의 5배로 해서 500평만 미터가 주택의 부수 토지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공부상 주택으로 어떤 것들이 규정하고 있는지 이거를 알아야지 주택임대 소득에 대해서 이해가 조금 더 쉽습니다. 그래서 공부상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는 건 주택법에서 크게 세 가지를 주택으로 규정을 해놓고 있어요. 첫 번째가 단독, 두 번째가 공동, 세 번째가 준주택입니다. 단독주택이라 하면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단독주택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단독주택. 근데 이 개념과는 조금 상이하지만 주택법과 세법에서 단독주택으로 규정을 해놓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이에요. 다중주택이라 하면 연면적 60평방미터 이하의 건물에서 각 호실로 구분되어 있지만 각 호실에 취사시설은 없으나 세면시설, 화장실이 구비되어 있는 건물, 이걸 다중주택을 하고 있습니다.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에는 다중주택과 유사하지만 다가구주택은 각 호실별로 취사시설도 구비되어 있는 것을 다가구 주택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는 19호실 미만 한 건물에 그리고 연면적 660평방미터 이하 그리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3층 이하인 경우에는 이 다가구 주택으로 건물 허가 받을 때 신청을 했을 경우에는 1주택으로 판단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개념과는 맞진 않지만 주택법에서 이러한 경우에는 1주택으로 보고 여러 가지 세제 혜택 그리고 다른 혜택을 주겠다라고 규정해 놓은 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공동주택이라 함은 건축물의 벽, 복도, 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 전부 또는 일부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 좀 복잡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하나의 건물에 여러 세대가 각각 독립된 세대로 생활할 수 있는 시설로 만들어진 건물을 해당 주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가구 주택도 어떻게 보면 공동주택과 개념상으로는 유사한데 주택법과 세법에서는 다가구 주택은 단독주택으로 규정해 놓은 거고 그 이외의 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은 공동주택으로 규정을 해놓고 있어요. 그 연립주택과 다세대 주택의 차이는 연립주택과 다세대 주택 모두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이 아니라 건물 층수 자체가 4층 이하, 이하여야 된다라는 거는 동일합니다. 근데 연립과 다세대 주택의 차이는 연면적이 660평방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립주택, 연면적 660평방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다세대 주택으로 주택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5층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아파트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5층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연립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을 사용할 수 없고 허가를 받을 수 없고 5층 미만인 경우, 그러니까 4층 이하인 경우에는 아파트로 건축 허가를 받을 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에는 여러 호실이 있으면 각각 호실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는 19호실을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1주택자로 보는 반면에 다세대 주택을 19호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9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준주택은 주택과 유사하지만 주택이 아닌 것. 이게 준주택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피스텔과 다중생활시설, 기숙사, 노인복지주택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자주 실생활에서 자주 보는 거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다중생활시설이 뭐지?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다중생활시설은 실생활에 볼 때 고시원이 여기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고시원 같은 경우에는 다중주택과 유사합니다. 다중주택과 다중생활시설은 거의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차이점은 다중주택은 주거용지에 지어진 건물, 다중생활시설은 상업용 용지에 지어진 건물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중생활시설은 준주택, 주택법에서는 준주택에 해당하지만 세법에서는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시원 같은 경우에는 과세사업자로 등록을 해야 되고 월세 수익금액, 고시원 B에 대해서 부가세도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기숙사 노인복지주택, 기숙사 같은 경우에는 수익금액이 일반적으로 발생하지 않고 비영리단체 그리고 학교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수익금액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노인복지주택 같은 경우에는
해당 관련 법령에 의거해서 설립된 주택이기 때문에 노인복지주택은 해당 법령에 의거해서 아예 소득세에서 과세 제외를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노인복지주택에서 발생한 수익금액은 일반적으로 소득세법상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액은 오피스텔이나 다중생활시설인데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으로 보고 해당 임대료에 대한 부가세가 면세되는 데 반해서 다중생활시설 같은 경우에는 주택용도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부가세가 면세되지 않는다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왜냐? 다중생활시설은 일반적으로 원칙적으로 취사시설을 구비할 수, 각 호실에 구비할 수 없기 때문에 세법에서는 주택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제 겸용주택의 경우가 이제 주택과 주택 부수 토지 판단하는데 약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뭐냐? 겸용주택이라 함은 주택과 주택 외 상가를 같이 사용하는 건물을 말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건물이라는 거는 등기가 하나로 된 건물에서 주택과 상가를 같이 사용하는 걸 겸용주택. 근데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1층과 2층과 3층이 각각 구분 등기되어 있으면서 1층은 상가, 2, 3층은 주택으로 사용했을 경우에는 이거는 겸용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1층은 상가, 2층은 주택, 3층은 주택 각각 등기별로 판단을 하는데 하나의 등기된 건물 안에서 상가와 주택이 같이 있는 경우 이 경우에는 겸용주택으로 본다라고 보시면 돼요. 겸용주택은 주택면적 부분과 사업용 건물 면적 부분을 서로 구분해서 만약 주택면적이 더 큰 경우에는 전부주택으로 판단, 사업용 건물 부분이 크거나 같은 경우에는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판단합니다. 이 주택 부분과 사업용 건물은 연면적 기준으로 판단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택 부수 토지도 이와 동일하게 판단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주택이 60평방미터, 사업용 건물이 40평방미터 이런 경우에는 전부를 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100평방미터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주택 부수 토지도 이 100평방미터를 기준으로 수도권 내의 지역 같은 경우에는 5배로 해서 500평방미터까지 주택 부수 토지, 그래서 주택으로 간주를 합니다. 하지만 주택이 50, 사업용 건물이 50평방미터가 사용을 했을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50평방미터만 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50평방미터의 5배, 250평방미터에 대해서만 주택 부수 토지로 판단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세 요건은 1주택에 대해서는 월세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간주 임대, 하지만 국외소재 주택 그리고 고가주택, 소득세법에서 고가주택이라 하면 기준시가가 12억 원을 넘어간 주택을 고가주택이라 하고 있어요. 판단일은 과세기간 종료일, 과세기간 종료일은 해당 연도의 12월 31일이 과세기간 종료일입니다. 그래서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기준시가가 12억 원을 넘어가는 경우에는 1주택자라 하더라도 월세 수익금액에 대해서 과세가 된다. 소득세가 과세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보증금에 대해서는 간주임대료가 수익금액 불산이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비과세를 해주고 있습니다. 2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월세 수익금액에 대해서는 과세, 그리고 보증금에 대해서는 간주임대료 수익금액 불산이 비과세를 해주고 있어요. 3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월세도 과세, 보증금에 대해서도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간주임대료 보증금의 합계액이 3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수익금액에 산입을 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이 간주 임대료 규정이 2011년도에 신설된 규정이에요. 상가 같은 경우에는 과거부터 간주 임대료가 부가세 과세 표준에도 들어가고 소득세 수익금액에도 산입되었지만 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전에는 간주 임대료가 과세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상가와 형평성 문제 때문에 2011년도에 신설을 했어요. 신설을 하면서 모든 주택 임대업자에게 간주 임대료를 과세하는 것은 좀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3주택 이상 보증금 합계액이 3억 원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간주 임대료를 수익금액에 산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소형주택에 대해서는 주택수에서 제외를 시켜놨어요. 소형주택이라는 거는 해당 당시에는 전용 면적이 100평방미터 이하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였지만 지금 현재 기준으로 판단할 때 24년도 기준으로는 소형주택이라 하면 전용 면적 40평방미터 이하 그리고 기준시가 2억 원 이하 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소형주택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소형주택의 발생한 간주 임대료에 대해서는
주택임대 소득, 간주임대료 수익금액에서 제외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냥 간단하게 설명해서 일반 주택 세 채 그리고 소형주택 두 채를 소유하고 있다라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 해당 납세자는 모든 주택이 그 전세로 수익금액이 발생하고 있고 일반 주택에서 보증금이 10억, 소형주택에서 3억 원에 대한 수익금액이 발생했다라고 가정을 하는 경우에는 이 일반 주택 10억 원에서 발생한 간주임대료 수익금액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고 소형주택 3억 원에서 발생한 수익금액, 간주임대료 수익금액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소형주택에 대한 간주임대료 수익금액 제외 항목은 영구적인 항목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지금 유예시켜주고 있어요. 그래서 26년도까지는 소형주택에서 발생한 수익금액에 대해서는 간주임대료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소형주택에 대한 주택수 제외 개념은 간주임대료 판단할 때만 들어가는 개념이다라는 걸 꼭 주의하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소형주택을 두 채를 소유하고 있는데 두 채 모두에서 월세 수익금액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해당 월세 수익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된다라는 거 꼭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주택임대소득세 개정 사항에 대해서 변천 내용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볼게요. 이 소득세가 우리 과세관청에서 과거에는 그렇게 엄격하게 과세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소득세법에서는 과세하는 규정은 그대로 있었어요. 그래서 2006년도 이전까지는 이주택자에 대해서 월세 수익 금액에 대해서 비과세를 하고 있었는데 2006년도에 세법 개정을 통해서 1주택자에 대해서만 월세 수익 금액에 대해서 비과세하는 것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2006년도에 그때 당시 주택 가격이 폭등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주택 초기 수요에 대해서 국가가 잡기 위해서 주택 임대의 소득에 대해서도 과세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판단을 해서 과거까지 2005년도까지는 1주택자도 월세 수익 금액에 대해서 비과세를 해줬는데 2006년도부터는 1주택자, 고가주택이나 국외 소재 주택을 제외한 1주택자에 한해서만 월세 수익 금액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2011년도에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간주임대료가 과세가 신설됐습니다. 이 신설된 이유는 상가임대는 간주임대료가 부가세하고 소득세가 과세되는 데 반해서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규정이 있다 보니까 이 형평성 문제가 발생을 해서 간주임대료에 대해서 과세를 했다. 하지만 모든 간주임대료에 대해서 과세하는 건 아니고 3주택 이상 그리고 보증금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서 간주임대료 수익금액이 산입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간주임대료 수익금액 산입 규정이 들어가면서 소형주택에 대한 주택수 제외 규정이 같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소형주택이라 하면 11년도부터 16년도까지는 전용면적 85평방미터 이하, 기준시가 3억 이하, 그러다가 17년도에 개정돼서 전용면적 60평방미터 이하,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19년도에 마지막 개정돼서 전용면적 40평방미터 이하, 기준시가 3억 원, 2억 원 이하 이 두 가지 요건 그리고 엔드 요건이 들어갑니다.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해서만 소형주택으로 판단하고 해당 소형주택에서 발생한 간주임대료 수익금액에 대해서는 26년도까지는 수익금액 불산입 조치를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취지는 주택임대 시장 안정화를 통한 이제 서민 지원을 통해 하기 위해서 이 소형주택에 대한 주택수 제외 규정이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가 이제 14년도에 이제 주택임대 소득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과세관청, 국세청에서 과세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때 어떤 규정이 들어갔냐면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세액 감면이 조특법에 들어갔어요. 이거는 소득세법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조세특례 제한법에 들어가 있는 규정입니다. 이거는 왜 들어갔냐면 해당 당시에 주택시장이 많이 죽다 보니까 전월세 수급 불안 해소 및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민간 임대주택의 공급 활성화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세액 감면 규정이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19년도에 14년도부터 우리가 국세청에서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과거에는 무신고하는 경우에도 과세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13년도에 대대적으로 언론 보도자료를 통해서 이제 만약에 주택임대 수익금액에 대해서 과소신고, 무신고하는 경우에는 과세를 하겠다. 하지만 14년도부터 본격적으로 과세를 시작하면은 이 주택임대료만으로 살아가는 영세사업자나 노년층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니까 14년도부터 18년도까지는
수익금액, 주택임대로 발생하는 수익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비과세, 아예 과세를 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4년도부터 18년도까지는 주택임대 수익금액입니다. 소득이 아니라 수익금액 기준으로 2천만 원 이하까지는 비과세 조치를 했었고 19년도부터는 2천만 원 이하자에 대해서도 과세를 시작하면서 해당 납세자가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둘 중에 선택을 할 수 있게끔 규정을 해놓았습니다. 분리과세라는 거는 다른 내가 종합소득, 그러니까 이자, 배당, 근로, 기타, 연금, 사업 이 6가지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주택임대 소득에 대해서만 따로 신고하겠다라고 신고하면은 따로 신고할 수 있게끔 하지만 나는 합쳐서 신고하겠다. 종합과세로 신고하겠다. 그러면 종합과세로 신고할 수 있게끔 그래서 2가지 방법 중에서 선택을 할 수 있게끔 규정을 해놨어요. 어느 게 납세자에게 더 유리한지는 납세자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 타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종합소득 신고하는 게 더 유리하죠. 왜냐? 이 분리과세 하는 경우에는 과세율이 14%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타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6% 구간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인적공제나 물적공제 그리고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하면은 타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게 유리하고 타소득이 약간 일부 있거나 타소득이 많이 있는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신청하는 게 유리하죠. 왜냐? 소득세는 누진세율이기 때문에 최고세율이 45% 구간까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분리과세율은 14%밖에 안 되기 때문에 분리과세를 신청하면은 14% 세율이 적용되는 데 반해서 다른 소득이 많이 있으면은 만약에 내 수익금액이 5천만 소득금액이 5천만 원이 넘어가면 15% 구간이 적용되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는 분리과세를 신청하는 게 유리하다. 그래서 이 분리과세, 종합과세 어떤 게 더 유리한지는 납세자별로 각각 상이합니다. 그거는 본인이 좀 판단을 하셔야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20년도에 주택임대 사업자 미등록 가산세가 이때 신설이 됐어요. 지금 0.2% 수익금액의 0.2%가 가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년 1월 1일 이후 주택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이전에 취득하는 건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느냐?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고 부칙 규정을 보면 20년 1월 1일 이전 취득한 주택임대 사업자는 20년 1월 1일에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을 해놨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 이전에 취득한 사업자는 20년 1월 1일날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니까 20년 1월 1일 14일,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 14일 내에 해야 되니까 2020년 1월 14일까지 그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는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고 만약에 그때까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해당 수익금액에 대해서 0.2% 가산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20년 1월 1일 발생한 수익금액에 대해서는 무조건 사업자 등록, 세무서에 면세사업자 등록을 미등록한 경우에는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 가산세가 0.2% 부과된다라는 거 꼭 주의 깊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주택자 월세 비과세 수익금액이 있는 사람도 신고를 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비과세 수익금액만 있으면 신고는 안 하셔도 됩니다. 비과세 수익금액만 있으시면 과세관청에서 거기에 대해서 따로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21년도에 소형주택에 대한 세액 감면 규정에서 1호를 가지고 있든 2채를 가지고 있든 3채를 가지고 있든 모두 다 동일했는데 2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는 감면율을 낮추는 세법 개정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30% 해줬었는데 2호 이상인 경우에는 20%, 장기 일반 임대주택은 75% 세액 감면을 해줬었는데 2호 이상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50% 세액 감면하는 것으로 21년도에 개정이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23년도에 고가주택에 대한 기준금액이 예전에는 소득세법에서 고가주택은 9억 원이었는데 12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왜냐? 종부세법에서는 고가주택을 12억 원으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소득세법에서는 9억 원으로 개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종부세법과 맞추기 위해서 이때 23년도에 12억 원으로 기준을 변경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세는 2천만 원을 기준으로 2천만 원 초과를 한 경우에는 종합과세, 그리고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를 선택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종합과세라는 거는 다른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이 6가지 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하는 게 종합과세예요.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분리과세 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따로 신고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분리과세 항목으로 가장 대표적인 게 복권
복권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무조건 분리과세 항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복권이 10억 원이 당첨됐으면 3억 원까지는 20% 원천징수 세율이 적용되고 3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30% 원천징수 세율이 적용되잖아요. 그러니까 원천징수하고 복권 당첨금을 주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분리과세 항목이기 때문에 이 원천징수하는 것만으로 납세 의무가 종결돼 버립니다. 이게 분리과세라고 보시면 돼요. 분리과세라는 거는 무조건 분리과세와 선택적 분리과세로 나눠져요. 무조건 분리과세는 납세자가 합산 신고하고 싶어도 합산 신고할 수 없는 게 무조건 분리과세. 대표적인 게 복권, 사인성 게임 뭐 이런 것들이 무조건 분리과세 항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선택적 분리과세 항목이라는 거는 납세자가 분리과세를 할지 종합과세를 할지 선택할 수 있는 게 선택적 분리과세 항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선택적 분리과세 항목 대표적인 건 기타 소득 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리고 주택임대소득 이게 여기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기타 소득은 소득금액 기준으로 300만 원을 넘어가는 경우에는 본인이 종합과세,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고 이 주택임대소득 같은 경우에는 주택임대 수익금액이에요. 수익금액과 소득의 차이점은 수익금액은 발생한 금액 모든 게 수익금액 거기에 필요경비를 차감한 게 소득금액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타 소득금액은 수익금액 기준이 아니라 기타 수익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게 300만 원이 넘어가면은 선택적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금액은 주택임대 수익금액이 2천만 원을 넘어가는 경우에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둘 중에 선택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수 계산할 때 지분이 큰 자의 주택수로 포함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하나의 주택에 대해서 6대4로 소유했을 경우에는 60% 소유한 사람의 주택수로 보는 거고 40% 소유한 사람에 대해서는 주택수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예외적 규정이 있어요. 예외적 규정은 뭐냐? 예외적 규정을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설명할게요. 근데 만약에 지분이 큰 자, 5대5, 2명인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이 경우에는 1주택, 1주택. 50% 가지고 있는 사람, 주택을 모두 다 가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다만, 그 공동사업자 등록을 할 때, 세무서에 공동사업자, 사업자 등록을 할 때, 귀속자를 한 명으로 정해버린 경우. 그러니까, 여기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해서 한 명, 각각 우리 50%로 소유를 하고 있는데, 갑의 모든 소득금액을 귀속자로 정하겠다. 이런 경우에는 갑은 1주택, 을은 0주택으로 판단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경우는 잘 발생하지 않죠. 배우자나 뭐 이런 경우 아닌 경우 이런 경우는 잘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50대 50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1주택 1주택으로 판단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무 같은 뭐 부동산 같은 경우에서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뭐 51%, 49% 이렇게 소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분율을. 왜냐? 세법에서는 50대 50으로 소유하면 두 사람 모두 한 채 한 채 소유한 것으로 봐버리기 때문에 그냥 51%, 49% 해가지고 51% 소유한 사람이 1주택, 49% 소유한 사람이 0주택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주택 가장 지분이 작다, 크지 않다. 6대4로 소유했다 하더라도 40% 지분을 소유했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주택수에 들어가지 않는데 이 두 가지 요건 중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그 요건 첫 번째가 뭐냐? 첫 번째 요건 항목이 연간 배분 금액이 600만 원 이상인 경우.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주택에 대해서 6대4로 소유하고 있는데 해당 주택에서 월세 수익 금액이 2천만 원이 발생을 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1200만 원, 800만 원 그렇게 배분이 되겠죠. 수익 금액이. 이런 경우에는 배분 금액이 600만 원을 넘어가기 때문에 40%를 소유했다 하더라도 주택수에 포함된다. 그래서 각각 을이 6대4로 소유했는데 해당 주택에서 월세 수익 금액이 2천만 원, 주택 수익 금액이 2천만 원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갑도 1주택, 을도 1주택. 왜냐? 수익 금액, 배분 금액이 600만 원을 넘어가기 때문에 1주택으로 본다라고 보시면 돼요. 두 번째 요건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면서 지분을 30%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에도 가장 많은 주택 지분을 소유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주택수에 포함돼요. 그래서 뭐 내가 강남에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해당 아파트 기준시가가 13억 원이다 라고 가정을 하면 6대4로 소유하고 있다고 가정할 때 기준시가가 13억 원이면 이 경우에는 각각을 모두 1주택으로 판단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 경우에는 두 가지 요건을 모두 다 충족을 해야 돼요. 기준시가가 12억 원을 넘었다 하더라도 지분이 30%만 가지고 있다. 30% 초과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30%만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30% 소유자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거 꼭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택수 계산할 때 이제 납세자분들이 가장 헷갈리는 게 전전세하고 전대도 주택수에 포함된다라는 걸 이해를 못 하세요. 이게 세법에서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택수에서 포함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전대하고 전전세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내가 임차 받은 주택을 다시 재임대 내주는 거를 전대하고 전전세라고 합니다. 하지만 어떤 차이가 있냐? 내가 임차받은 주택에 대해서 정세권 설정하고 나서 재임대한 경우에는 전전세, 전세권 설정을 하지 않고 재임대하는 경우에는 전대라고 보시면 돼요. 전전세와 전전세의 경우에는 전전세를 행할 경우에 임대인의 동의를 필요하지 않으나 전대의 경우에는 임대인의 동의를 득한 경우에 한해서만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전세와 전대의 경우에는 내가 소유하는 주택이 없다고 하더라도 주택수에 월 1주택에 대한 비과세 규정 적용할 때 주택수에 대해서는 포함을 시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주택에 대해서 한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한 주택은 내가 임대를 받아가지고 다시 재임대를 내줬다. 한 12억 원의 전세를 받아가지고 월세 한 300만 원으로 월세를 내줬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 사람이 실제 소유, 등기부 등본상 소유한 주택은 1주택자이지만 세법에서는 이 사람이 재임대 내준 규정이기 때문에 전대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 주택자로 보고 이 전대한 곳에서 발생한 월세 수익 금액 300만 원에 대해서는 과세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대나 전전세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수에서 포함을 시켜서 1주택 비과세 여부 그리고 간주 임대료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부부의 주택수에 대해서는 세법에서는 원칙적으로 합산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부부가 1주택, 1주택 소유하고 있으면 2주택으로 보고 월세 수익 금액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고 있어요. 다만 예외 규정이 뭐냐면 그 공동소유 주택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한 채 그 소수권자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내가 제일 지분을 가장 많이 소유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주택수가 포함되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이 규정이 부부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게 여기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고가주택 13억 주택에 대해서 부부가 6대4로 소유하고 있으면 그 전 공동소유 주택 규정을 적용을 하면은 고가주택 그리고 지분율 30% 초과하기 때문에 40% 소유한 사람도 1주택 주택수에서 포함되는 것으로 봐야 돼요. 그런 경우에는 근데 부부는 합산을 해버리니까 배우자와 그 사람이 1주택 그한 채를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경우에는 1주택으로 봐가지고 2주택이 되어버리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법에서는 이러한 경우를 해소하기 위해서 부부는 공동소유 주택에 대해서 예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게 이 예외 사항에 놓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그러면 그 6대4로 부부가 소유하고 있을 때 그럼 누구 주택수에 포함을 시켜놓을 것이냐? 세법에서는 정확하게 해놨어요. 일반적으로는 60% 가진 사람이 주택수에 포함되는 게 맞겠죠. 하지만 세법에서 그런 규정이 없으면 납세자가 혼동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세법에서는 첫 번째, 지분이 많은 사람, 6대4를 소유하고 있으면 당연히 지분이 많은 사람 주택수에 포함돼야 되겠죠. 지분이 많은 사람. 근데 지분이 5대5로 동일하다. 이런 경우에는 귀속자를 합의한 경우, 부부가 귀속자를 그럼 누구로 할 거라고 합의한 경우 그 귀속자의 주택수로 포함시키도록 세법에서는 규정을 해놓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주택수 계산하는 게 세법에서 조금 복잡하게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면 등기부 등본상으로 등기 하나당 주택 하나로 판단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만 공동 소유한 주택이 있을 경우에는 지분이 큰 사람 소유 주택으로 보고 지분이 작은 사람은 원칙적으로 주택수에서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다만 주택수에서 포함되는 경우는 딱 두 가지가 있는데 배분 금액이 연 배분 금액이 800만 원을 넘어가는 경우 고가주택에 해당하면서 지분율이 30%를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에 한해서만 내가 지분이 가장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주택수에서 포함된다라는 것만 주의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전대와 전전세의 경우에는 내가 실제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는 않으나 세법에서는 주택수 계산할 때는 주택에 포함한다라는 거 이해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부부의 경우에는 주택수를 합산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수익 금액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주택임대, 그러니까 주택임대든 부동산임대든 수익 금액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먼저 임대료, 월세 수익 금액이 여기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월세, 그리고 뭐 남부지방이나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연세, 사월세, 사글세로 해서 1년이나 2년 임대료를 미리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현금주의, 그러니까 지급받는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고 이거를 안분, 임대 기간 동안 월할로 안분 계산해가지고 수익금액, 해당 과세 기간에 대한 수익금액을 계산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세금을 안분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뒷페이지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가 관리비예요. 관리비는 원칙적으로 수익금액에 산입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수익금액에 산입하는 게 원칙인데 다만 수익금액에 산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공요금 명목으로 징수한 금액을 수익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내가 다가구 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을 임대하려고 소유하고 있는데 해당 임차인들에게 수도비나 이런 것들을 내가 직접 징수해가지고 뭐 하수도 공단이나 한전에 납부한다. 그러면 이 전기 비용, 임차인들에게 거둬들인 전기 비용이나 수도요금 이런 것들, 가스요금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수익금액에 아예 산입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내가 실제 한전에 납입한 전기료가 30만 원인데 임차인들에게 100만 원을 징수했다. 이런 경우에는 30만 원에 대해서는 수익금액 불산입, 하지만 초과한 70만 원에 대해서는 수익금액에 산입하고 잡이익으로 처리해야 된다는 걸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보험 차익. 그래서 내가 주택 임대를 하고 있는데 화재보험을 들어놨어요. 그래서 화재보험을 들어놨는데 화재가 발생해가지고 보험료로 3억 원을 받았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 주택 건물에 대해서 복구하는데 2억 원이 들어갔다라고 그러면 이 3억 원 빼기 복구비용 2억 원 차감한 1억 원은 보험 차익으로 보고 이 금액에 대해서는 수익금액에 산입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주 임대료. 간주 임대료는 원칙적으로 수익금액 산입 항목입니다. 다만 주택의 경우에 한해서 3주택 미만 그리고 보증금 합계액이 3억 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서만 수익금액 불산입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상가를 소유하고 있는데 상가에 대해서 보증금 3천만 원, 월세 200만 원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3천만 원에 대해서는 간주 임대료가 수익금액에 산입돼요. 상가 같은 경우에는 주택 상가수 그리고 보증금 합계 이런 게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택 같은 경우에는 내가 주택에 대해서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데 보증금 합계액이 3억 원이다. 이런 경우에는 수익금액에 산입하지 않아요. 이 보증금 주택에 대한 간주 임대료는 보증금에서 3억 원을 차감을 하기 때문에 보증금 합계액이 3억 원을 넘어가지 않으면 수익금액이 발생할 수 없는 구조로 계산 한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 같은 경우에는 3채 이상 그리고 보증금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인 경우에 한해서만 수익금액이 산입되는 거고 나머지 분에 대해서는 전부 상가 같은 경우에는 상가 개수 그리고 보증금 금액과 상관없이 부가세 그리고 소득세 수익금액 그리고 과세표준에 포함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월세 수익, 선세금 수익금액 계산하는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월세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수입 시기를 언제로 인식을 해야 되느냐? 월세 같은 경우 수입 시기는 약정일이에요. 약정일이 없으면 지급받는 날, 지급받기로 한 날. 이게 수입 시기입니다. 그래서 월세 계약을 지금 오늘이 5월 19일이죠. 25년 5월 19일부터 27년 5월 18일까지로 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부동산 계약을 하면은 월세 수익 같은 수익 금액은 다음 달 뭐 10일 이렇게 받기로 하잖아요. 이런 경우에 5월 달 월세 수익 금액에 대해서는 수입 시기가 6월 달이 돼요. 그래서 만약에 200만 원을 받기로 했다. 매월 200만 원을 받기로 했다 그러면 25년도 월세 수익 금액으로 산입해야 되는 금액은 5, 6, 7, 8, 9, 10, 11 7개월에 대한 1,400만 원만 수익 금액으로 잡아야 돼요. 만약에 12월분 같은 경우에는 언제 받기로 한 거예요? 1월 10일 날 받기로 한 거잖아요. 그래서 12월분에 대한 임대료는 25년 기속분이 아니라 26년 기속분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26년분 기속금액 수익금액을 할 때 그때 산입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26년도는 어차피 12개월 쭉 가니까 2,400만 원에 들어가겠죠. 문제가 되냐? 27년도가 문제가 되죠. 27년도는 1월 1일부터 5월 14일까지 받는 금액이 수익금액이잖아요. 그러면 얼마를 잡아야 되냐면 1, 2, 3, 4, 5월분 거는 다 수익금액에 잡아야 되겠죠. 근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뭘 잡아야 되냐면 25년 12월분 25년 12월분에 대한 월세 수익금을 언제 받아요? 26년 12월분 26년 월세 수익금액은 27년 1월 10일 날 받잖아요. 그래서 26년 12월분의 월세 수익금액은 27년도
월세 수익 금액으로 산입을 해서 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수익 금액으로 인식하는 시기가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그 부동산 임대료에 대한 수익 금액 NC 시기, 수익 금액으로 내가 신고해야 되는 시기가 지급일 아니면 지급받기로 한 날이에요. 지급받기로 한 날은 계약서에서 내가 지급받기로 계약한 날이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다음 달 10일, 뭐 다음 달 뭐 19일 뭐 이렇게 받기로 되어 있으니까 그 경우에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월에 발생한 그 주택임대, 그러니까 부동산 임대 수익금액에 대한 인식은 다음 달 10일로 넘어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조금 어렵게 설명한 것 같은데 그냥 다음 달로 넘어간다. 지금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한 수익 금액을 내가 신고해야 되는 시기는 해당 월세 수익 금액을 받기로 한 날 아니면 받은 날 둘 중에 빠른 날로 한다라는 것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문제가 뭐냐? 선세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제주도에 있는데 제주도에 연세가 있잖아요. 그래서 연세를 1년에 한 번에 받았다. 그러면 해당 연도 과세기간은 1월 1일 25년도니 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에요. 소득세 과세 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입니다. 여기에 발생한 수익 금액을 한꺼번에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당 연도 과세 기간에 발생한 해당 성세금의 수익금을 어떻게 안분할 것이냐. 세법에서는 월할로 안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계산을 해볼 때 제주도에서 연세 계약을 했어요. 그걸 언제 했냐면 25년 5월 19일부터 26년 5월 14일까지 1년 금액에 대해서 2천만 원, 2,400만 원을 받기로 했다라고 가정을 하고 2,400만 원을 내가 일시불로 받았을 경우에 25년도에 발생한 내 수익금을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여기에 보면 월할로 계산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 이런 경우 밑에 산식이 있는데 여기서 볼게요. 2,400만 원? 잠깐만요. 2천 밑에 산식으로 보도록 할게요. 임대기간 24년 5월 15일, 26년 5월 14일, 임대료가 240을 받았다라고 가정을 할 때, 그리고 임대료를 24년 5월 15일 날 일시불로 수령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24년도 귀속 초임대 수익금을 계산하라는 상식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내가 일시불로 받는 금액을 제일 처음 써주시면 돼요. 곱하기 뭐가 들어가냐? 계약기간의 총 월수분의 각 과세기간의 월수로 계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기간의 총 월수는 주택임대 같은 경우에는 보통 2년 계약이잖아요. 그래서 2년 계약이면 총 월수가 몇 개월입니까? 24개월이죠. 그러면 분모에는 24가 들어가면 돼요. 그럼 분자에 들어가야 되는 거는 해당 과세기간의 부동산 임대 수익 금액이 발생한 월수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게 언제냐? 보면 6, 7, 8, 9, 10, 11, 12, 7개월은 무조건 다 들어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 들어가니까 다 들어가니까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면 5월 달이 지금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밖에 안 들어갔으니까 5월 달이 들어가야 되느냐, 안 들어가야 되느냐. 세법에서는 계약 개시일이 속하는 월에 같은 경우에는 1월, 그러니까 1월이 안 되는 경우, 계약 기간 도중이라 하더라도 일월로 판단하라라고 규정을 해놓았어요. 그래서 5월 15일부터 31일까지는 16일이죠. 16일 같은 경우에는 1월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5월은 산입하도록 규정해놨습니다. 그래서 5월도 포함되면 5, 6, 7, 8, 9, 10, 11, 12, 8개월이죠. 그래서 24분의 8개월을 계산한 금액 얼마입니까? 80에 대해서 24년도 기속으로 수익금액으로 신고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26년도 기속분을 신고할 때는 여기까지는 동일하겠죠. 240 곱하기 24분의 까지는 동일하겠죠. 그러면 26년도 과세기간에 과세기간에 부동산 수익금액이 발생한 월수를 계산해주면 되겠죠. 1, 2, 3, 4는 들어가고 5월달은 14일밖에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세법에서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계약이 종료되는 월에는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산입하지 말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5월달은 14일이니까 1월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5월은 산입하지 않고 1, 2, 3, 4만 산입을 해서 24분의 4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얼마가 나오겠습니까? 40. 그래서 24년도 기속은 80, 25년도는 120이 들어가겠죠. 그죠? 그리고 26년은 80 이렇게 계산을 해서 240을 안분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세금에 대한 안분은 월할로 안분하고 월할로 안분할 때 그러면 제일 처음에 1월이 미만인 경우 계약이 1월 1일, 그러니까 5월 1일이나 6월 1일부터 시작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도중에 시작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그 경우에는 계약 기간이 속한 처음 시작하는 연이 속한 월은 1월로 보고 만약에 계약 기간이 종료년이 속하는 월의 경우에는 1월에서 아예 넣지 말아라라고 세법에서는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다 소득세, 수익금액에 산입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내가 청소기 난방비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임대소득 수익금액에 넣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부동산 임대업도 하고 있고, 그리고 청소 난방업 이런 것들을 같이 하는 사업자인 경우에는 그 청소 난방비, 이 해당 주택에서 발생한 청소 난방에서 발생한 수익금액에 대해서는 청소업, 난방업에서 발생한 수익금액으로 계산을 하라라는 규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기료 수도료금은 원칙적으로 수익금액이 불산입, 하지만 초과해서 받는 금액은 산입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이 이제 간주 임대료입니다. 간주 임대료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수익금액이 산입합니다. 다만 주택의 경우에만 3주택 이상 보증금 합계액이 3억 원 초과인 경우에만 적용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주택 임대에서 간주 임대료가 가장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 주택수 그 간주임대료 주택수 계산할 때 소형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를 하는데 소형주택이라 하면 전용 면적 40평만 미터 이하, 기준 면적 2억 원 이하에 대해서는 주택수에서 제외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 주택 두 채, 소형주택 두 채 하는 경우에는 간주임대료가 아예 수익금액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왜냐? 소형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이 사람은 간주임대료 계산할 때 주택수는 두 채로 보고 계산을 하는 거예요. 간주임대료는 세 채를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수익금액이 불산입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일반 주택 세 채, 소형주택이 두 채, 이 경우에는 간주임대료가 수익금액에 산입되는데 다만 소형주택에서 발생한 간주임대료는 수익금에 불산입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 작년에 이제 개정된 게 있는데 이 26년도부터는 고가주택, 기준시가 12억에 해당하는 주택 두 채 보유한 경우에도 간주임대료가 수익금액 산입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간주임대료 규정은 주택과 주택 이의 경우가 각각 좀 다릅니다. 그래서 주택 먼저 보도록 할게요. 간주임대료 계산하는 거. 기장과 추계로 나누겠습니다. 기장하는 경우, 기장은 내가 장부 적고 그거에 대해서 장부에 의해서 소득세를 신고한 걸 기장신고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기장한 경우 간주임대료는 해당 보증금에서 3억 원을 차감을 합니다. 여기에 적수를 구해줘요. 적수라는 거는 해당 보증금을 해당 임대가 발생한 일수로 곱해주는 게 적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임대가 발생을 했고 그리고 5억 원에 대한 보증금을 받았다. 이 경우에는 적수를 어떻게 구해주냐면 5억 원 빼기 3억 원 곱하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일수, 이 일수는 184일입니다. 그래서 5억 빼기 3억 원 곱하기 184를 곱해준 게 적수입니다. 그래서 이 간주 임대료는 간단하게 생각하면 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수익금액에 산입하는 거거든요. 세법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 이자 계산은 무조건 일할로 계산을 하고 있어요. 세법에서는 이자 계산을. 그래서 이 보증금도 이자로 보고 이 보증금에서 발생한 이자를 계산할 때 일할로 계산한 다음에 이것을 다시 연으로 환산해가지고 수익금액을 계산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계산하냐? 보증금 빼기 3억 원의 적수, 거기에 60%로 곱해줍니다. 60%로 곱해주는 건 수익금액을 낮춰주기 위해서 60% 곱해줘요. 이걸 연으로 환산하기 위해서 365를 나눠줍니다. 여기에 이자를 계산하는 성격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소득세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기예금 이자율을 곱해줘요. 여기서 발생하는 게 간주임대료입니다. 근데 이 간주임대료에서 차감을 해주는데 그게 뭘 차감을 해주느냐? 보증금에서 발생한 금융수익은 차감을 해줘요. 왜 차감을 해주냐면 내가 보증금 5억 원을 받아가지고 이 5억 원 이자 은행에 넣었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5억 원에 대해서 이자가 2천만 원이 발생했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2천만 원을 받았을 때 내가 원칙적으로는 14% 원천 징수하고 2천만 원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자 소득세를 납부를 한 거죠. 그러면 이자 소득세를 납부한 수익금액에 대해서 내가 그 간주 임대료 수익금액까지 포함을 시켜버리면 이 해당 주택임대사업자는 사업소득세와 이자소득세를 두 개 이중납세하는 문제가 발생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해당 보증금을 통해 가지고 이자소득세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이자소득이 발생했으면 여기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세는 세금할 때 제외를 해주겠다라는 게 해당 규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주택 같은 경우 간주 임대료는 해당 상식을 통해서 구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추계 신고한 거는 장부로 신고하지 않고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경비율을 통해서 신고한 게 추계 신고입니다. 추계 신고는 동일한데 뭐가 달라가냐? 금융 수익을 차감해 주지 않아요. 그래서
주택 같은 경우 간주 임대료 계산할 때 기장과 추계의 차이는 간 금융수익에 대해서 차감 여부다라고 보시면 돼요. 기장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금융수익을 차감을 해주는데 추계로 신고한 경우에는 금융수익을 차감을 하지 않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주택 이율 경우에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